배성환의 시사야. 지난주 이 시간에 조선시대 감옥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면서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세종대왕이 재소자 인권 정책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종시대 말기에 이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사형수 또한 넘쳐났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흔적 역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사형수가 많았다는 얘기는요, 더군다나 이 성분이 있던 시절인데 그만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439년 그 12월 15일자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복역 중인 미집행 사형수고 미결 사형수가 190명에 이르렀는데 세종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래 기근이 겹쳐서 도둑이 창궐을 하고 그다음에 다툼도 심해서 사형수가 예전보다 배가 된다. 내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서 깊이 반성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야, 이거 고의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라든가 그리고 전과 3범의 절도 이런 사람들은 좀 뭔가 그 사형에서 좀 형을 감해주면 어떻겠냐. 의정부에서 한번 논의해보라라는 지시를 내린 기사가 있습니다. 백성이 굶주려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건 다 임금의 탓이다. 임금의 부덕한 탓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일종의 뭐 감형이나 아니면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특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석방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보라. 그래서 의정부에 이제 그 법정을 뭐 어떤지 한번 검토해보라 이런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영의정, 황희 등 그 의정부 재상들이 논의 끝에 아니되옵니다라고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형벌이 가벼울수록 더욱 나쁜 마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를 마음만 자라게 된다. 이제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사람들이 모두 범죄를 가볍게 여겨서 범법행위가 날로 늘어날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요. 결국 사면령은 내려지지 못하죠. 옛날이나 요즘이나 공무원들은 아니되옵니다는 참 잘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사실은 그렇죠.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찌됐든 세종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뤘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좀 의외로 들리긴 해요. 그렇습니다. 세종이 돌아가시니까 그 평가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덕이 높고 높음에 사람들이 해동이 의순이라고 했다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의순시대가 사실은 뭐냐. 이 의순시대는 이거예요. 임금이 누군지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다스려준 너무 세대예요. 평화로워서. 임금이 누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해뜨문이라고 해짐은 그만두는 시대였고 그래서 부른 배를 막 두드려서 그걸 고복이라고 하잖아요. 배를 쳤다라는 거고 땅을 구르고 격양. 그래서 이 부른 배를 두드리고 땅을 구르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세대였다라고 그래서 그 시대를 고복 격양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태평성대의 이제 그 상징이죠. 그런 태평성대 지도자를 빼닮았다는 소리니까 세종이 얼마나 좋은 평가였습니까? 그래서 후대 신하들도 늘 자기가 모시는 임금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발 세종대왕과 그리고 세종을 빼닮은 성종 임금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임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형수가 넘쳐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록을 보면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뭐냐면 도둑이 들끓었습니다. 세종 연간에. 그 세종실록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서울 한복판에서 도둑을 맞는 집이 없는 날이 없고 이를 근심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거리 위에 가득합니다. 이제는 내탕의 금작과 봉상시의 은창까지도 털리고 있습니다라고 한탄을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내탕의 금작? 이 무슨 뜻이에요? 내탕이라는 거는 이게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탕고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내탕고라는 관청을 얘기를 하고 봉상시는 왕실 제사를 관장하는 관청이니까 궁궐에서도 가장 핵심부 제일 그 끄트머리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관청들인데요. 그럼 궁궐도 털렸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내탕고에서 금으로 만든 술잔 금작하고 제사를 관장하는 봉상시에서 쓰는 제기 은창까지도 잇따라 털렸다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가 그렇죠. 청와대 도둑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부속실이 털렸다 뭐 이렇게. 이거 문제가 그냥 심각했다 이런 정도는 를 넘어서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력을 보면 그렇게 도둑이 창궐하고 있는데 도둑들이 붙잡히면 그냥 장 몇 대를 맞거나 자자형이라 그래서 왜 경을 친다 그러잖아요. 예. 이마에 눈에다가 이렇게 이 경을 친다 그래서 죄명을 새기는 그런 형벌만 받고 풀려나서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벌만 받는다. 그래서 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많아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니 이게 도둑이 고기를 씻고자 해서 너무 원망스러운데 어쩔 줄을 모른다라는 원망의 여론이 들린다라고 했고요. 당시 법에 따르면 절도정가 3범 이상이면 사형에 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국가의 경산이 무슨 기상이변이냐는 그런 이유로 해서 사면령이 내려지고 하면 그래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가가 말소가 되면 그날로 다시 도둑으로 되돌아가서 재범, 3범 아니 10범에 이르러도 끝내 처벌을 받지 않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이제 그 실록에서는 뭐 한탄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사면을 해주니까 그렇죠. 자꾸 다시 또 도둑질을 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반복하니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황희정승 같은 분이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연이 없냐라고 했을 때 등장한 것이 단근형이라고 합니다. 이 단근형이 뭐냐면 붙잡힌 도적들의 한쪽 발 뒤꿈치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처벌이에요. 이게 뭐냐 왜 그렇게 했냐. 도적들은 이제 걷게는 만드는 거예요. 생업에는 지장 없게 하는데 그러나 뛰지는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는 도적질을 못하고 도적했을 때 뛰지는 못하는 그런 형벌을 하면서 이제 발 뒤꿈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였는데요. 세종이 고심 끝에 그래라 하고 이제 이 형벌안에 대해서는 추인하고 말죠. 이거를요? 네. 너무 이게 잔혹한 처벌인데 이게 우리 신체형을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형보다는 낫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좀 겁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범죄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다고 범죄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형벌을 강하게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뒤에는 이게 보니까 단근형의 처벌을 받아갖고 이 왼쪽 뒤꿈치 그 힘줄을 끊었는데 다시 도둑질을 하는 전과자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오른쪽 힘줄까지 뒷줄까지 이제 끊도록 했는데 그래도 별반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왼쪽 발의 앞쪽 힘줄까지 끊어버리는 뭐 이런 상황으로 와서 그 세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법에 따라서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가 3범 이상이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힘줄을 잘라버리는 편이 그나마 낫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그 이 도적이 이렇게 줄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가만히 그냥 있다 보면 굶어 죽는데 뭐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래서 그랬던 것 아닐까라고 하는 뭐 좋은 의미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힘줄을 끊는 형을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뭐 근절이 안 되니 사형을 선고받는 그런 죄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게 이 참 그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이 이제 성군이라고 늘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지만 몇 가지 당혹스러운 팩트가 나오는데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사형 기사를 뭐 실록에서 보고 또 관련 연구 논문 이런 걸 들여다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팩트가 나오는 게 이 세종이 제2기간이 이제 1418년부터 1450년까지니까 만으로 한 3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2년 동안에 사형에 처해진 죄수가 총 1389명이 되고 그러면 결국 1년 평균으로 따지면 43.4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많은 거죠. 많죠. 굉장히 많은 팩트죠. 아니, 요즘하고는 좀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습니다. 태종하고도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더욱 반전의 팩트가 뭐냐면 사형 중에서도 극형인 능지처참이 많았다는 우리 흔히들 겁니다. 능지처참, 능지처사라고도 부르나요? 처사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듣기에는 처참이라고 하는 게 알아듣는데요. 제가 예전에 세종실록에서 이제 능지처참, 능지처사, 거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단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60명으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세종 그 연간에. 근데 저보다 먼저 같은 주제로 검색한 분이 있더라고요. 연구자가. 그래요? 근데 그 연구자의 논문을 보면 세종 제2기간에 능지처사, 처참의 극형을 받은 사형수가 83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1년 평균 2.6명인데. 그러니까
제 직계보다도 한 23명이나 많은 거다라고 집계가 된 거죠. 가장 극형이라고 하셨는데 능지처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능지처참은 참 잔혹스러워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중국하고 좀 다른 게 중국은 죽을 때까지 이게 살을 저민다는 거. 그게 이제 중국에서의 능지처참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이나 수레나 이렇게 해가지고 팔다리를 사지를 해가지고 양쪽 네 방향으로 이렇게 끊는 거죠. 그런 케이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 세종하면은 뭔가 우리가 알듯이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심하고 조심하라. 형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속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경에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분이고 그것이 과인의 왕국인 조선을 영원히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또 하늘이 내린 백성을 부리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어찌 형벌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이냐라고 계속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극형을 내렸다고 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석하기는 참 난감하죠. 왜 세종이 그랬을까? 근데 세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면 어떨까 싶은데 조선이 막 건국한 이후에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를 보면 모든 형사 사건의 판결은 명나라 형법서인 대명률을 일반법으로 따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명률에 따르면 형벌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태형과 장형, 도형, 유형, 사형 등으로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5가지 형별을 좀 이렇게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태형과 장형은 대명률에 따르면 쌀이나무대로 때리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곤장형 이거는 이제 버드나무로 막 두껍게 하는 건데 그건 영조 이후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 태형은 지름 한 8mm 정도의 쌀이대로 해서 10대에서 50대 사이로 때렸다 그러죠. 이 태형의 기본적인 목적은 때려서 부끄럽게 만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게 회처리를 쳐서 교육시킨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회처리를 치잖아요. 학생들한테. 그건 이제 태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장형은 지름이 1cm 정도 되는 조금 큰 쌀이나무대로 쳐서 이거는 무슨 교육이 아니라 관리들의 잘못을 채찍으로 쳐서 뭔가 처벌하고 경계하는 의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형과 장형은 엄연하게 다른 처벌이고 장형이 굉장히 셌던 거죠. 그거는 60대에서 100대 정도 때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건 골병 드는 거죠. 그리고 도형은 강제 노역형이고 그다음에 유형은 뭐 유배형 그다음에 사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눴죠. 그럼 이렇게 굉장히 형별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대명률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냐면 대명률이 제시한 1391개의 형벌 중에서 사형죄가 모두 260조항이에요. 그러니까 19% 20%에 달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형의 종류도 교수형, 그 교형과 차명과 능지처사 등에서 3가지로 나눴는데 교형과 차명도 대시와 부대시로 나눴습니다. 대시라는 건 뭐냐면 사형 집행일을 추분 이후로 가을철 이후로 추수기 이후로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고 부대시는 즉각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형의 종류도 가장 가벼운 대시교형, 그러니까 뭐 추분 이후로 하는 그 대시교형서부터 가장 무거운 능지처사까지 사형도 5가지다 세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능지처사를 당하는 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인 겁니까? 15가지를 꼽았습니다. 대명률에서. 뭐냐면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체제 전복을 꾀한 모반과 대역죄. 이건 큰 죄일 수 있죠. 그리고 3명 이상, 3명 이상을 죽이거나 시신을 훼손한 흉악범. 그다음에 가족이나 주인을 폐륜 살해한 강상범 이렇게 이제 꼽을 수가 있는 거죠. 나름 뭐 지금 그 신분제 사회나 유교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한테 내리는 형벌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대명률이 주범과 종범을 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일하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된 범죄가 발생을 하면 관련자 전원이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단적인 얘기는 뭐냐면 1428년이거든요. 그것이 세종 때인데 역시 경상도 영천에서 주인을 살해할 음모를 벌인 5명 전원이 주인 모살죄로 능지처참을 당한 예도 있습니다. 이 사형 판결을 받으면 뭐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마찬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그 신체 발부는 수지보모라고 해서 같은 사형이라 그래도 신체를 온전하게 남길 수 있는 교형은 뭔가 이 은전을 베푸는 판결로 여겨진 거고
목만 떨어지는 차명과 그다음에 사지가 찢겨나가는 능지처참 이거는 격이 다른 처벌로 이제 인식을 했죠. 부모님에 대한 불효라고 하는 예.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빼앗는 것은 똑같은 사형인데 교형도 부대시효가 대시가 있고 차명도 부대시효가 대시가 있고 능지처사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니까 오히려 남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극형을 예. 오히려 세분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죄목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극형이 늘어나는 현상이 늘어나고 발생했다. 이게 단적인 예로 뭐냐면 이것도 세종 때인데 1436년인데 의금부가 요망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저자는 대명률에 따라서 능지처참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나 세종이 뭐라 그러냐면 능지처참 말고 그냥 차명으로 다스리라라는 판결을 내리거든요. 네. 사실은 능지처차가 아닌 차명을 세종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은전으로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임금이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은 똑같은 건데 사용은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좀 남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세종시대를 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차용수가 많고 능지처참이 많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백성을 뭐 하늘로 삼고자 한다 누누이 강조했고 그다음에 왕조시대 군주가 다 그렇고 더욱이 이 성군이라는 세종에게 왜 측은지심이 없었겠습니까?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그 세종이 나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형을 면제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190명이나 되는 그런 사형수를 좀 어떻게 살릴 수 없냐라고 얘기를 전교를 내린 바도 있고 그런데 네. 신료들이 나서서 이것은 대명률은 물론이거니와 당나라 형법서인 당률에도 없는 사면령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세종의 엄격한 법 집행에는 이런 황희정승과 같은 신하들이 뒷받침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조선은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국과 함께 대명률을 일반 형법으로 삼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태조 이성계 때부터 그랬으니까 세종으로서는 할아버지인 태조가 형법서로 채택한 대명률을 금과 억조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뭐 이 의미도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세종 연간에 능지처사의 극형을 받은 죄수들의 절대 다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상죄를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고 뭐 이런 흉악범이고 그런 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절대 다수였거든요. 사극 드라마에서 강상죄를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네. 강상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게 상강오륜을 범한 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식이 아비를 노비가 주인을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경우 이거는 뭐 대명률에 따르면 사형뿐만 아니라 능지처사의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개국 초기니까 이 법 집행에 자꾸 예외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법치 국가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종의 법사상 이거는 유가가 아니라 뭔가 법가가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신생국이었던 조선의 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국 초니까 뭔가 질서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일이 많았던 거고. 근데 이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임금들의 특별 사면이 잦아져요. 특히나 이 가장 큰 규모의 사면이 정조 연간에 단행이 되는데 네. 1782년 12월 3일 날 정조가 2달 전에 태어난 아들 무녀세자를 원자로 정한 것을 이제 기념해가지고 무려 3,137명을 풀어주는 대사면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면 정조의 대사면하고 세종은 법치를 중시했다고 하는 네. 것하고는 좀 대비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정조는 그렇기 때문에 옳고 세종은 너무 각박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다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으로 갈 수는 없고 이게 사기를 지은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망은 배를 집어삼킬 만한 큰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너그러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지나친 관용은 흉악범죄를 부추기고 피해자들의 원망이 커진다라고 사면을 반대한 세종 때 황희정승 같은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작을 확립시킨 주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벌이 가벼울수록 더욱 불순해져서 범죄를 일으킬 마음만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지나친 관용은 안 된다라고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신과 법 집행도 시대에 따라 좀 다를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단적인 예가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이 1428년에 경상도 진주에서 김화라는 백성이 아비를 살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건 내 잘못이야라고 하면서 낯빛이 확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김화라는 자는 법에 따라서 처단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엄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세종은 이 대소신료들을 소집해서 야 이게 하나 두 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앞으로 가문의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할 방책을 마련하라. 라는 명을 내리는데 그래서 이 집현전에서는 세종의 명을 받잡아 가지고 뭔가 조선과 중국의 효자, 충신, 연려 각 110명을 선정해서 사파 그리고 그림 설명하고 이래서 삼강행실도를 우리가 제작을 해갖고 배포를 해요. 그렇지만 세종이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이거 나눠주면 소용없다라 그래서 결국 한글을 창제하고 그 후에는 이제 한글 삼강행실도를 배포하게 되면 충신과 효자, 연려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뭐 이렇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한글 창제로까지 연결이 되네요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